자, 2026년도 형법 이제 기본 강의입니다. 20회인데 어떻게 보면 20회가 이제 길다면 길고 어떻게 보면 사실 짧은 건데 20회 이상 할 수도 없습니다. 하면 듣지도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20회 동안에 가장 기본서 중에는 제게 가장 그 양이 적어요. 가장 얇은데도 이 정도로 두껍습니다. 그냥 1000페이지들 그냥 넘어가 버리니까 정말 핵심적인 내용들을 한번 해서 일단은 주 타겟은 이제 변시죠. 그러나 또 법원행시라든가 5급 공채 학생들도 또 많이들 듣는 강의들이고요. 그때 이제 시험 경향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죄형법정주의, 형법의 기본 개념은 그냥 참고하시면 되겠고, 우리가 형법이라고 하는 것은 민법은 이제 주로 재산이죠. 주로 이제 재산. 그 다음에 이제 가족관계. 옛날에는 신분이라고 그랬습니다. 지금 신분이란 말은 쓰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다루고 그냥 워낙 민법은 광범위합니다. 그런데 형법이라는 거는 심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이제 박탈할 수도 있다. 사형이죠. 물론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입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이제 사형을 집행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형을 선고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는 형법은 심한 경우 사람의 생명을 박탈할 수도 있는, 현재 보정 최고형은 이제 무기입니다. 무기가 되는데 지금 가석방 없는 이제 종신형 이것도 이제 도입을 하자 이런 논의도 있고요.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그냥 죽으란 얘기죠. 그렇게 이제 사람의 생명까지도 박탈할 수 있는 게 바로 형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법 분야보다도 뭐가 됩니까? 법적 이론이 아주 철저하고 깊다. 그래서 이런 죄형법정주의가 다른 법에도 10개는 있습니다. 그래서 형법에서는 아주 중요한 테마가 된다라는 것들. 그래서 전통도 깊어요. 1000년 이상의 법적 이론을 역사를 갖고 있고, 그러다 이제 시험과 관련돼서 사례에서는 출제 안 됩니다. 사례에서는 출제 안 되지만은 이번에도 한 2지문 정도는 객관식에서는 출제가 됐었습니다. 제가 이제 차차 말씀드리겠는데, 올해 변식 객관식 문제는 이거 보면은 어떤 그 기존의 틀을 깨는데 좋은 위에 혁신적으로 틀을 깨는 게 아니라 제가 볼 때는 진짜 틀을 깨는데 너무 좀 그냥 저 차원으로 너무 그런 말을 쓰면 안 돼. 저 차원으로 틀 깨는 그런 게 많았었는데 한번 보죠. 자, 죄형법정주의. 자, 죄형법정주의란 범죄죠. 범죄와 형벌은 법에 의해서, 이때의 법은 바로 성무법, 국회를 통한 재정법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무법 하면은 대한민국 성무법주의입니다. 그게 대륙법계라고 합니다. 독일법을 유시를 해서. 영국이나 미국은 이제 판례법주의, 그래서 불문법이죠. 불문법이라고. 근데 미국도 각종 그 주법의 주형법은 다 성무법 다 따로 돼 있습니다. 형법은 미국도 불문법 국가다, 판례법 국가다 하지만은 실제로는 뭐가 되느냐면은 형법은 다 규정돼 있습니다. 그만 미국은 사형 집행하잖아요. 미국은 실제 사형을 집행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돼 있다는 것들. 범죄와 형벌이 법에 의해서 반드시 규정돼 있어야만 우리가 강력한 공권력을 가지고 법을 집행해 나갈 수 있다는 것들. 자, 그랬을 때 5개 원칙이 있습니다. 5개 원칙 중에 객관식에서 주로 나온다는 것. 첫 번째는 법률주의, 그래서 성부법주의가 되겠습니다. 의는 1번 범죄와 형벌을 확정할 때 오로지 성문법률, 국회를 통한 재정법, 성문법률을 기준으로 해야 된다. 이번에도 사례에서 출제가 됐지만은 우리가 유명 연예인이죠. 누구라고 얘기 안 해도 다 아는 그 유명 연예인, MBN인가? 저는 안 봤지만 그 동치미에서 상당히 오래 이제 MC를 했었던 개그맨 출신의 유명 연예인 그 가족. 그래갖고는 뭐가 됩니까? 친족 상도례가 이번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 30일, 그냥 딱 한 20일 됐겠네요. 개정이 됐고, 이번에 곧바로 객관식이 아니라 사례에서 이번에 출제가 됐습니다. 나중에 이제 친족상도례 가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왜? 급하게 왜?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12월 30일이라는 이제 국회가 쉬었겠죠. 12월 30일 이때 국회를 통과를 했다는 것들, 청문법이라는 건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들. 2번, 관습법에 의해서 새로운 구성요건을 만들거나 기존의 형을 가중해서는 안 된다. 관습법들, 조리관. 근데 참 우리 세대만 해도, 저도 60대지만 우리 세대만 해도 이 관습법 영역에 매여 있던 세대입니다. 우리 세대.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더하면 더했죠. 더하면 더했죠. 저도 이제 우리 애들이 이제 애들도 아니죠. 우리 아들이 이제 30대고 이렇게 되지만은 이렇게 보면은 참 어떤 관심에 엮이지는 않습니다. 관심에 엮이지는 않는데, 제가 요새 이제 늙으면서 좋아하는 예능 프로가 남솔로. 우리 애들이 이제 결혼하려고 하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데 참 다르다. 참 다르다. 근데 많은 걸 배워요. 젊은 세대들. 그걸 보면서 이렇게 가치관들이 다르구나. 많이 배웠는데, 기본적으로 이 관습법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하면 뭐가 됩니까? 조선시대 관습법. 그러니까 남전여비. 남자는 무조건 우월하고 가부장적이고. 그게 우리 세대 80년대, 제가 80학번이지만은 80년대도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X세대, 90년대죠. 우리 이제 신년 후배들, X세대. 근데 이미 X세대가 50대가 됐어요. 지금은 이제 MZ인데 요즘 MZ들도 서로 다르다 그래서 그냥 M세대, D세대, 이렇게들 구분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그러나 관습법이 형법의 영역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도 철저하게 형법에 의해서만 판단해야지, 관습에 의해서, 쉽게 말하면 평판입니다. 그런 것들에 의해서, 평에 의해서, SNS에 의해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 자, 3번. 그러나 관습법 적용이 행위자에게 유리한 경우, 즉 관습법에 의해서 책임조각 사유, 인적 처벌 조각 사유 또는 위법성 조각 사유를 인정하는 것은 재형법정지에 위배되지 않는다. 원칙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불리하면은 이러한 적용은 철저히 금지가 됩니다. 지금 이러한 재형법정지는 피고인에게 피고인을 위해서입니다. 피고인을 위해서. 그래서 불리한 것들은 철저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유리한 것은 예외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관습법의 적용이 피고인에게, 범죄자에게 불리하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관습법의 적용이 이 피고인에게 유리하면은 그때는 적용될 수 있다는 것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위법성 조각 사유에서 정당 해기가 됩니다. 우리 형법 20조에는 기타 사유상규에, 바로 이 사유상규가 관습법을 모아놓은 것들이거든요. 기타 사유상규에 반하지 않는 얘기는 지금 그 범행이 위법성이 조각돼서 범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러한 영역들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뒤에도 계속 나오니까 한번 보시죠. 자, 첫 번째 판례입니다. 예비음모를 처벌한다는 규정은 있으나 그 형을 따로 정하지 않는 경우 처벌은 지금 불가능하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공직자 선거법 위반, 이 판례 때문에 개정을 해서 지금 예비음모 처벌 규정을 지금 규정을 해놨습니다. 근데 이 사건 당시에는 어떻게 됐냐면은 공직자 선거법을 위반을 했는데 문제는 예비음모를 했다는 겁니다. 처벌 규정이 없었어요. 그러면 법률이 없으면은 범죄도 없기 때문에 처벌하면 안 됩니다. 근데 어떻게 기소가 됐냐면 검사가 똑같이 예비음모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미수로 기소를 했다는 겁니다. 미수로 기소를 했어요. 아니, 예비음모와 미수는 엄격하게 구분이 되는데 단순히 예비음모는 이렇게 이제 계획하는 거죠. 이렇게 한번 해보자. 이렇게만 했는데 미수는 실행에 착수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예비음모는 예외로 처벌하지만은 미수는 물론 미수도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 처벌하지만은 훨씬 예비음모보다는 보편적으로 처벌한다는 겁니다. 또 어떻게 예비음모를 미수로 기소를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대법원이 안 된다. 기본적으로 예비음모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처벌하기 때문에 처벌 규정이 없었거든요. 처벌할 수 없다. 왜?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기 때문이다. 이것을 범죄라고 규정을 해야만 그것이 범죄가 되는 것이지, 범죄라는 규정이 없으면은 그것은 범죄가 될 수 없다. 여러분들 우리 세대만 해도 상당할 정도로 그냥 허용이 나쁜 행위죠. 나쁜 행위인데 범죄는 아니었습니다. 나쁜 행위는 맞는데 범죄는 아니었는데 지금은 범죄인 행위들이 바로 성범죄입니다. 과거에 직장 상사가 좀 괴롭히고 직장 상사가 우리 시절만 해도 80년대만 해도 어깨를 주무르고 그 당시 진짜 기분 나쁜 얘기지만은 범죄는 아니었어요. 왜? 처벌 규정이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아주 세분해서 처벌 규정들이 있습니다. 지금은 범죄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러면은 예비 음모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되는데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미수 기소를 했거든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이것은 무죄 판결이 될 수밖에 없고 뭐가 됩니까? 이거는 당연히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그리고 지금은 이 행위들은 예비 음모 다 처벌 규정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범죄입니다. 바로 이러한 규정입니다. 따라서 예비 음모는 어떻게 처벌할 수 있습니까? 형법에 처벌 원칙이 있어야 됩니다. 형법 28조. 우리 예비 음모 가면 이제 보시게 됩니다. 형법 28조 예비 음모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행위 각 본조에 예비 음모 처벌 규정이 있어야 됩니다. 형법은 1953년 형법이 제정이 됐는데 살인죄와 강도죄에 대해서 개인적 법위가 난죄입니다. 처벌 규정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2010년대 이후에 10년 안에 신설이 된 게 뭐가 있느냐? 강간증죄. 그 다음에 인신매매죄. 이게 예비음모가 신설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2013년이거든요. 그전에는 강간 예비음모 처벌 못했어요. 그다음 2013년, 한 13년 됐네요. 지금은 강간 예비음모 얼마든지 처벌할 수 있다. 그래서 형법에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이렇게 예비음모 처벌할 수 있다라는 것들. 자, 그런데 이 법률주의, 성무법주의에 뭐가 됩니까? 법률주의, 성무법주의에 기본적으로 하위 원칙이 위임위법, 백지형법의 허용과 그 한계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사회 현상은 요새 이제 국회에서 법도 많이 통과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가지 못하고 이번에 또 지방선거 있기 때문에 다 요새 정치 보시면 정신이 딴 데가 있지 않습니까? 빨리빨리 민생 법안을 처리를 못해요. 그런데 문제는 국회에 다 맡겨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하위 법령의 그 현상은 법률에서 일어나는 현상보다도 우리가 구체를 발생하는 현상은 수백 배, 수천 배입니다. 어떻게 그걸 다 국회에서 일일이 다 제정을 해?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국회에서는 기본 틀, 법률 제정하고 구체적인 실사례에 있어서 행위 그 어떤 규율들은 어떻게 됩니까? 하위 법령에 위임을 합니다. 그것을 바로 위임위법. 그게 바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집안자치단체 각종 시행령 됩니다. 여러분 이제 형사법 보시면은 형법은 그게 없는데 형법은 이제 특별한 법이죠. 형사법은 가도 시행 규칙이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거 다 외워야 돼요. 그러니까 형사법은 무슨 사례가 암기가 막 상법은 그냥 암기가 막 사례래도 그냥 조문 외워서 뭐 쓰고 이렇게 해야 돼. 형법은 정말 사례 푸는 거지만은 형사법 안에 시행 규칙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바로 그러한 것들이 입법이라는 것들. 이건 입법 기술상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자, 그렇다면은 1번 법률주의는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이죠. 구성요건의 일부를 명령, 조례 등 하위 법률에 위임하는 위임 입법을 허용하고 있다라는 것들. 2번 구체적 개별적 위임의 경위 안에서 허용되고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금지된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나 위임을 하더라도 구체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끔 아주 구체적 개별적으로 해야지 포괄해서 저기 판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알아서 다 해라. 있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알아서 다 해라. 니들 예컨대 무슨 행정안전부 이런 데서 알아서 하세요. 못합니다. 구체적으로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구체적인 지침이 있어야 된다는 것들. 포괄적 일반적 위임은 남용이 됩니다. 그것은 위법상 대법원에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3번 법률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의 규정이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는지 판단 기준. 기업 당의 특정 조항 하나만을 가지고 판단할 수는 없고 니은 시행령적의 내용이 모법의 해석상 가능한 것을 명시한 것이거나 모법 조항의 취지에 근거해서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것들. 그래서 이렇게 뭐가 됩니까? 법률에 구체적으로 지침이 딱딱 마련되어 있으면은 기본적으로 이것은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다. 구체적이고 개별적 위임이 인정이 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법의 규율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들. 한번 보시죠. 그러면 우리 이제 판례입니다. 다 객관식용입니다. 객관식이죠. 지금 변시는 객관식 중요하죠. 그러나 이제 법원행시나
저기 뭐야 590세 같으면 더 이상 이제 객관식 형법은 어떤 거 없으니까는. 자,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한번 보시죠. 위임위법 한계를 벗어났다. 법률주의 위반. 그러면 이건 무죄라는 얘기입니다. 어떤 경우들이 있는가. 자, 1번. 명시적인 위임 범위 일탈입니다. 명시적인 위임 범위, 명시적으로 이탈했다. 누가 봐도 한 눈에 저건 벗어났는데 그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법률의 시행령이 형사처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면서 법률의 명시적인 위임 범위를 벗어나 처벌 대상을 확정한 경우 위임위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가 된다라는 것도 전원합의자 판결인데, 구체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2번 한번 보세요. 다음 페이지. 요게 여러분들이 글쎄 우리 세대는 너무나 당연했었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겁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문맹자에 대한 운전면허 구술시험 응시의 제한입니다. 응시의 제한인데 지금 뭐냐면은 운전면허를 하는데 지금 세대 문맹자가 있는가? 있습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지금은 의무교육이 우리 때는 국민학교까지, 즉 초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인데 지금 대한민국은 중학교까지가 의무교육, 무조건 중학교까지는 다녀야 됩니다. 중학교를 다니는데 어떻게까지 나왔는데 문맹자가 있을 수 있는가? 있을 수 있겠죠. 아니 중학교를 뭐 다니나지만은 공부 안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 사람이 이 양반이 국민학교 중퇴자입니다. 초등학교 중퇴자예요. 문맹입니다. 그러나 먹고 살려면 운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글자를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그래도 운전할 수 있으니까, 표지판을 볼 수 있으니까는 뭐냐면은 구두시험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격은 누구죠? 법률의 도로교통법 해당 법률의 자격 요건은 뭐가 되느냐 하면은 기본적으로 초등학교 중퇴자, 우리 때 국민학교인데 국민학교 중퇴자로서 문맹자입니다. 이런 예외적으로 인정을 하는데 지금 이 피고인은 뭐냐면은 초등학교 졸업이야. 초졸. 국민학교 졸업하신 분이에요. 그러면은 대부분에서는 뭐냐면은 아니다. 대법원에서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뭐가 되냐. 국민학교를 졸업해서 문맹일 리가 없다. 그래도 문맹이 있다는 겁니다. 문맹일 리가 없는데 아니 몇십만 명 중에 하나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했는데 문맹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두시험을 봤는데 자격 요건 뭐라 그랬죠? 초등학교 중퇴. 초등학교 중퇴. 그런데 기본적으로 뭐냐면은 이 사람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입니다. 자, 국민학교인데 실제 살아있는 게 국민학교 옛날 일이었었으니까는 그런 경우들. 자, 초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문맹자에게 운전면허 구술시험의 응시를 제한하고 있는 자동차 운전면허 사무처리 지침은 모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나서 무효라는 겁니다. 지침이 초등학교 졸업. 그랬더니 지금 모법은 뭐가 됩니까? 그냥 문맹자입니다. 그 사람이 초등학교를 중퇴했건 초등학교 졸업했건 중학교를 졸업했건 문맹자는 다 구두시험 응시해 줘라. 인정해 주라는 얘기입니다. 취지가. 근데 그 지침 하위법령에서는 안 돼. 초등학교 중퇴자도 안 되고 중퇴자만 되고 초등학교 졸업 이상은 안 돼. 바로 이런 얘기가 됩니다. 기준은 문맹자라는 얘기지 이 사람이 초등학교 졸업했다 졸업하지 않았다 이것은 의미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지침이 명시 위임범위를 벗어난 거죠. 지침이 잘못된 거죠. 이거를 갖다가 그리고 이 양반은 억울하게 기소가 된 겁니다. 억울하게 기소가 된 거죠. 지침이 잘못된 겁니다. 이분은 뭐 당연히 피고인은 무죄 판결을 받았겠죠. 이러한 경우가 왜냐하면은 우리 때는 저도 이제 군대를 방위를 했지만은 우리 때는 현역은 중졸 이상이었었습니다. 근데 방위는 국졸인데 그래서 저도 이제 법대 2학년 마치고 갔는데 정말 우리 세대 저는 그 중학교도 진학 못한 사람 그렇게 많을 줄 몰랐어요. 우리 세대만 해도 고참들 내 후배들도 마찬가지지만 진짜 그러니까 네가 뭔데 저는 그 유군본부 옛날에 근무했었거든요. 지금 영산 거기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인데 했는데 네가 뭔데 법대 2학년을 마치고 그러니까 보니까 유군 최고 학력이더라고요. 우리가 동기가 140 몇 명인데 그때 대학교 2학년 마치고 온 친구가 10몇 명이 안 됐었습니다. 우리 세대만 해도 그랬던 시절입니다. 지금은 웬만하면 이제 다 대학들 나오니까는 그러던 시절이기 때문에 너무나 뼈저리게 지금 이해가 가는데 여러분들이 드시면은 무슨 얘기인가? 그러나 지금도 실제로는 있습니다. 2007년도 판례입니다. 아직 20년 안 된 판례예요. 이런 경우들.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 뭐가 됩니까? 관련 법령을 해당 규칙이 지나치게 위반을 한 거죠. 따라서 이 규칙 자체가 잘못된 겁니다. 위법한 내용이죠. 따라서
피고인은 무죄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이 위임 범위를 벗어난 것이라는 것들. 자, 그러면 그 밑에 내려가 보죠. 위임 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 나지 않은 경우 법률주의 위반 아니다. 저거 보단 겁니다. 그러면 이 규칙을 법률을 위반한 피고인은 유죄가 되겠죠. 어떤 경우들. 첫 번째 1번 농협이나 수협을 뇌물죄 주체인 정보관리 기업체로 규정한 게 무슨 얘기냐면은 뇌물죄는 공무원만이 행위 주체가 됩니다. 징역시범법 이걸 넓혔어요. 넓혔는데 공무원이 아니더라도 뇌물죄 준내에서 공무원을 의제 간주, 민법에서 의제 간주라 그러죠. 이렇게 의제 간주에서 동일한 법률 효력을 인정하겠다, 법률 효과를 인정하겠다, 의제 간주가 되면 민법상의 용어죠. 다 쓰고 있지만은 왜냐하면은 그 직위가 무지하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바로 농협이라든가 수협 또 있죠, 투협. 상당히 공공성이 강합니다. 또 있습니다, 공기업. 공기업. KT가 우리 때도 한국전기통신공사였었어요. 원래는 우리 그 고등학교 때는 최신부인데 저 대학교 들어가니까는 이게 공사로 떨어져나가, 최신부가 공사로 떨어져나가면 한국전기통신공사. 지금은 KT죠. 지금은 KT입니다. 지금은 이제 사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주식을 갖다가 뭐 정부에서 다 갖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 그 사장을, 대표를 정부에서 임명하지 않습니까? 그런 게 KT.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들. 또 공공성이 강조된 게 또 있습니다. 저 노원구에 사는데 노원구에가 올해 뭐 시작하는데 무려 10만 3천 가구를 재개발을 한다 그럽니다. 노원구가 아마 뒤집어질 겁니다. 뒤집어질 겁니다. 바로 재건축자 또는 뭐가 이 뉴타운, 서울시 뉴타운. 이 재건축 조합의 선발직 임원들, 조합장 이하 선발직 임원들, 공공성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은 도시계획, 도정법이라고 합니다. 도시계획 뭐 정비해서 도정법에 의해서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 주체가 됩니다. 이런 어떤 사적 지위지만은 공무원의 지위가 아니지만은 이러한 경우들 얼마든지 공무원에 준해서 뇌물죄. 왜? 그 공공성이 그만큼 강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것은 위임법 한계를 벗어난 것 아니라는 겁니다. 적합하다. 따라서 예컨대 공기업의 과장급 상급입니다. 정확히 상급 이상 직원이 돈 받아먹으면 뇌물죄로 처벌받습니다. 전혀 불법이 아니라는 것들, 바로 이런 경우. 그래서 농협이랑 수협 계속 이렇게 나오고요. 자, 이것이 법률주의.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 반드시 이것이 범죄고 이렇게 처벌하기 위해서는 국회를 통과한 재정법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첫 번째 법률주의. 두 번째 원칙입니다. 소급표 금지의 원칙. 소급표 금지의 원칙인데, 자, 의 형벌법규는 그 시행 이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시행 이전 행위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는 원칙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 실생활에서 무지하게 많이 있습니다. 우리 때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지금은 범죄다. 그런데 예컨대 그 몇 년도 90년도 들어와서 지하철에서 뭐가 됩니까? 지하철에서 이제 그 성추행들, 공중장소, 공중밀집장소 성추행이 우리 시절에는 없었어요. 근데 90년대 들어오면서 그 다음에 야동 보는 거 있죠. 딥페이크 같은 것들. 지금 계속 딥페이크. 근데 요새 거 아주 엄격하게 처벌해요. 엠번방 사건은 조지빈이가 42년 받았죠. 살인죄도 무기한이면 30몇 년이에요. 42년 선고 안 합니다. 조지빈이 42년 받았습니다. 소위 말해서 엠번방 사건들 상당히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그게 저 대학교 다닐 때는 그거 그냥 늘상 물론 그때 그런 기술은 없었지만은 포르노 보고 이런 것들 그냥 늘상 봤던 것들입니다. 지금 엄격하게 규제합니다. 바로 그런 것들. 그런데 예를 들자면은 80년대 이제 포르노를 봤는데 2000년대 법이 제정됐습니다. 그랬는데 당신 말이지 20대 때 그거 봤잖아. 20년을 거슬러 올라옵니다. 역사 거슬러 와서 당시 거 옛날 거 처벌한다. 아무도 못 삽니다. 아니 그때는 법이 아니고 자유로운 상태였기 때문에 그때는 범죄가 아니었어요. 범죄가 아니어서 했는데 20년 지나서 아니면 더 죽을 때쯤 이것이 이제는 범죄다. 이러면 어느 누구도 거기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얘기다.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건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법률이 제정되면 미래를 향해서만 그 법률은 효력이 발생하지 과거로 거슬러 올라올 수 없다. 그래서 좋은 거 있죠. 과거를 묻지 마세요. 과거로 거슬러 올라올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소급표 금지 원칙. 그런데 이거는 죄용법정주의에서 어떻게 보면 가장 실생활에서 밀접한, 그러니까 다 중요한데 밀접한 부분들,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또 하위 법령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뒤에 도표로 만들어 놨는데 첫 번째, 자 적용법이 사후 입법에 의한 처벌의 금지. 몇십 년 전에 그때는 범죄는 아닙니다. 어쨌든 좀 미풍 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했는데 뭐가 됩니까? 나중에 범죄라고 규정됐다. 그런데 이걸 과거로 거슬러 당시 20년 전 그랬지. 그럴 수 없다. 사후 입법 금지의 원칙입니다. 1번 사후 입법을 통해서 처벌 근거를 만들어 형사 제재를 가하게 되면 형법 규범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사라지는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들. 2번 진짜 저도 오늘 앞차가 하나 뭐 성수역에서 갑자기 오는데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조건 내려가고 또 탔는데 와 이러면 잠실 엄청 역시 또 지옥철 돼요. 근데 진짜 요새 그 지하철이나 공중일자하면서 성추행은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몇 년 됐죠. 그 곰탕집 사건. 그냥 이 양반이 술 먹고 잘못하고 사실 그때 사고만 했으면 아무 일 없었는데 여성의 이제 신체 부위를 탁 쳤는데 1초 동안 그 있었지 않습니까? 지키지도 않았거든요. 그거 가져져 갖고는. 근데 그것 때문에 엄청나게 돼 갖고는 그 사람이 결국 대법원까지 실형 선고됐어요. 물론 집행유예지만은 진짜 지하철에서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90년대, 2000년대 다 규정이 됐지만은 80년대 이전에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때 범죄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부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2번 행위자에게 불리하게 가책사기의 구성 요건을 신설 개정하는 것이나 리은 통식 규정을 개정해서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금지가 됩니다. 이런 것들 처벌 범위를 확장하는 거 불리해지는 거죠. 철저하게 금지가 된다. 그러나 이유는 또 있습니다. 3번 행위자에게 유리하게 형벌이 배제되거나 축소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이것은 우리 형법 1조 2항 및 3항의 규정이 있습니다. 객관식 자주 나옵니다. 그 다음에 13회 같은 경우는 이거 뭐가 됩니까? 우리 기록형에서도 기록형 사례로 출제까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좀 이따 한번 보시죠. 소급표 금지 원칙도 범죄자에게 유리하면은 이때는 허용이 된다. 하나만. 근데 이때 우리 그 일반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게 있습니다. 아니 범죄자한테 왜 자꾸 유리하게 한다. 요새 어떤 사건인데 댓글 보세요. 어제는 무슨 강간 사건인데 단두대에서 모가지를 잘라야 된다. 이 양반 아니 19세기 무슨 18세기 파리도 프랑스도 아니고 무슨 단두대 우리나라 단두대 있지도 않았는데 그 댓글들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형법의 대원칙은 인권 보장입니다. 범죄자도 대한민국 국민인 한에 있어서 아니 인간인 한에 있어서 다른 나라 사람들 마찬가지 인간인 한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는 그 인권을 보호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저하게 어떤 범죄자도 우리는 보호해 주자는 것이 형법인데 너무 이제 무서워지는 것들이죠. 댓글들이. 그래서 앞으로 이제 무지하게 보시게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범죄자지만 형사소송법은 그 범죄자들 피고인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어떤 적법 처리, 듀 프로세스를 거치는 것들 아닙니까? 우리가 이제 앞으로 우리가 법을 공부하면서는 평생 우리 죽을 때까지 법으로 살 거 아닙니까? 이런 리갈 마인드를 갖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죄형 법정주의, 죄형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러한 소급의 금지 원칙은 형벌에 대해서만 적용됩니다. 형벌에 대해서. 또 하나가 있습니다. 그럼 형벌 이외에 우리가 이걸 합쳐서 형사제재라고 합니다. 형사제재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형벌과 보완처분. 형벌과 보완처분인데 기본적으로 형벌에 대해서는 소급의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만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그렇다면은 보완처분에 있어서 가장 대표적인 거 아직도 살아남아 있는 것은 보호관찰입니다. 보호관찰 아직도 살아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옛날에 기본적으로 보호감호제도 이런 것들이 90년대까지만 해도 있었거든요. 지금은 다 폐지가 됐습니다. 총성 보호감호소 진짜 영화도 몇 번 됐었죠. 악명 높은 그런 부분인데 그거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 총성 보호감호소는 이제 그 자체가 없어져버렸는데 그러나 보호관찰은 여전히 좋은 제도로서 남아있고 아주 그 보완처분의 대표입니다. 그렇다면 소급표가 얼마든지 인정이 될 수가 있다는 것들. 근데 그 이후로 이 보완처분에 해당하는 많은 제도가 신설이 됐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뭐가 있죠? 전자발찌. 그 보완처분입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급표가 인정이 될 수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보완처분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형벌이 아닌 보완처분에 대해서는 소급표 인정된다. 요 판례 한번 보시죠. 이게 뭐냐면은
자, 개정형법 시행 이전에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개정형법에 따라 보호관찰을 명할 수 있다. 자, 이게 이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뭐냐면은 그 당시 예컨대 한 2000년으로 할까요? 1999년 12월에 범죄를 저질러 갖고는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2000년에 재판받는데 2000년 전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할 때 보호 관찰을 갖다가 부과할 수 없었습니다. 근데 현행법 개정이 됐어요. 지금은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 관찰 사회봉사명령 얼마든지 이걸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수 있다고 개정이 됐던 겁니다. 범죄는 언제 있죠? 1990년대. 그때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면서 보호 관찰을 부과할 수 없었어요. 재판은 2000년대. 얼마든지 부과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범죄를 90년대에 저질렀기 때문에 2000년대 법을 갖다가 이걸 적용하게 되면은 소급표가 인정이 되겠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이게 형벌이라면은 소급표 금지 원칙에 반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관없다. 지금 보호 관찰은 보완 처벌이지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보호 관찰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소급표가 인정될 수 있다. 한번 보시죠. 개정형법 62조 2 1항에서 말하는 62조 2의 1항은 뭡니까? 바로 그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부과되는 보호 관찰은 형벌이 아니라 보완 처분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서 과거의 불법에 대한 책임에 기초하고 있는 제재가 아니라 장래 위험성으로부터 행위자를 보호하고 사회를 방해하기 위한 한목적적 조처이므로 재판 시의 규정에 의해서 보호 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 명할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게 해서 얼마든지 인정, 가장 대표적인 판례입니다. 그래서 판례 보시면 아래 판례 2번 같은 거 신상정보 공개 명령. 여러분 가끔 저도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봤는데 갑자기 법무부에서 어떤 우편물이 옵니다. 깜짝 놀래요. 나 뒤지은 거 같았는데 아니 형법을 먹고 산 사람도 법무부 이런 데서 깜짝 놀래요. 뜯어보면 그겁니다. 지금 귀하에 어디 주소지는 안 바뀌었지만은 성범죄자가 이게 바로 신상정보 있으니까는 누구누구 조심하세요. 이런 것들이 옵니다. 보면은 우리 집만이 아니라 모든 우리 아파트 전 세대에 다 꽂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신상 공개, 정보 공개 명령. 우리 모시기 사건, 그거 이제 끝났다 그래도요, 그거. 거기, 근데 이 양반 이제 70 넘어서 더 이상 못 저질리겠지만은, 그거 동네에서는 아니 나고, 드라마 몇 번 그 드라마 듣지 않았습니까? 그러한 경우도 그게 바로 신상 정보 공개 명령. 아주 대표적인 보완 처분이고, 소급표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들. 이렇게 쭉 한번 보시고요. 자, 그 다음 맨 아래 소송법 규정의 변경. 소송법은, 근데 아까, 국회를 통과한 재정법에 대해서만. 근데 기본적으로 그 재정법에 좀 더 이걸 갖다 줄이면 실제 법률에 대해서 실제법. 실제법은 가장 대표적으로 민법, 형법 또는 상법 이런 것들이 실제법. 그럼 또 뭐가 있죠? 절차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이런 절차법. 그래서 이러한 절차법에 대해서 소송법 규정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얼마든지 인정됩니다. 실제법이 민법이나 형법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적용되지 않지만은 절차법, 소송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소급표 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소급표가 인정된다. 절차적인 문제니까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상관없다는 것들. 1번 소급표 금지 원칙은 실제법이 형법에 대해서만 적용되고 그 본질상 범죄 성무와도 무관한 절차법인 형사소송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번 다만 이게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 다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된 범죄를 사후 입법에 의해서 다시 공소시효를 진행하는 진정소급표 관련해서 헌재는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고 대법원 역시 이와 동일한 입장을 취한다. 우리 역사에 아마 앞으로는 없을 겁니다. 딱 이 판례 하나입니다. 5.18 민주화 운동 투표법. 우리 흔히 말하는 이제 광주 민주화 운동이죠. 1980년 5월 18일입니다. 저 대학교 1학년 때. 제가 그래서 추기호령 마지막 세대입니다. 5월 18일 날 했는데, 그날 토요일 날인데, 그때 지금 JTBC, 그때는 TBC, 주말에 명화를 보고 있는데, 갑자기 기급뉴스, 계엄을 제도까지 확대하고, 비상계엄을, 그 다음에 전대학 휴교령. 그래서 제가 그거 풀린 게 그해 1980년 10월 30일 날. 그래서 5월 1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우리 80학번들은 그 본고사 마지막 세대인데 1학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세대거든요. 그때 이 사건, 이 피고인이 누군지 아시죠? 다 가셨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바로 이제 전 대통령, 전모, 그 다음에 이제, 노모, 바로 그 양반들인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요건 한번 봐야 돼요. 진정서구표라는 게 있습니다. 진정서구표. 진정서구표는 뭐냐면은, 자, 공소시효가 여기서 완성이 됐어요. 완료가 됐는데, 끝났어요. 근데 여기서 이걸 다시 연장하는 게 진정서구표인데, 바로 이 사건이 그렇습니다. 근데 이건 안 돼요. 이건 안 됩니다. 그런데 이미 공소시효가 끝났는데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있을 수가 없는데, 워낙 이거는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사건이니까. 두 번째가 부진정서구표. 가장 대표적으로 살인죄입니다. 부진정서구표. 부진정서구표가 있는데 이 공소시효가 여기인데 이제 조금만 있으면 공소시효 끝나. 근데 여기서 연장을 해버립니다. 이쯤에 아직 안 끝났어요. 여기서 연장하는데 이건 얼마든지 허용됩니다. 살인죄가 15년인데 나중에 20년을 했죠. 그러다가 아예 살인죄는 지금 공소시효가 폐지가 됐죠. 이제는 얼마든지 이걸 주제로 해서 만든 그 드라마가 2016년에 제 최고의 드라마 시그널. 근데 그때는 요거는 아직 아니었는데 사실은 좀 더 뒤였는데 거기서 공소시효가 폐지됐다. 저 시그널 2가 찍긴 다 찍었는데 저 언제 하느냐. 저건 무지하게 바라고 있긴 한데. 근데 이건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사건은 이게 진정서구표입니다. 공소시효가 완성됐거든요. 그럼 이건 연장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그런데 요걸 갖다 연장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들이 요걸 갖다가 위헌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위헌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이게 1980년 아닙니까? 공소시효가 15년입니다. 그럼 언제죠? 1995년이 공소시효가 완료가 됩니다. 자, 요거 판례 날짜를 한번 보세요. 97년 4월 17일. 기소가 96년에 됐습니다. 공소시효 완성은 95년인데 기소는 96년에 그 YS 대통령 시절 96년에 기소가 됐고 판례는 97년에 나왔다는 거죠. 이렇게 되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양반들이 뭐 대한민국 최고의 변호사들을 대동을 했죠. 아니 공소시효는 작년에 끝났는데 어떻게 우리를 기소하느냐. 그래서 위헌소송을 제기를 했는데 대법원에서 뭐가 됩니까? 대법관 헌법재판관들 9분이죠. 헌법재판관 9분 중에 우리가 위헌 판단 받으려면 아시겠죠? 6표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5표가 나왔습니다. 5표니까 다수결이죠. 5명이 위헌을 때렸습니다. 그러나 위헌이 되려면 6표. 5표도 안 됩니다. 다수 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이때는 뭐가 됩니까? 5표였기 때문에 이때는 합헌이 나오는데 이때 합헌을 헌법에서 뭐라 그러죠? 한정 합헌이 나왔습니다. 어쨌든 합헌이 나온 겁니다. 대법원에서는 그 대법원이 은근슬쩍 넘깁니다. 아니 이거 판례 보면은 지금 헌재에서 합헌이 나왔으니까 대법원에서 뭐라 그래? 그게 합헌이지. 따라서 처벌. 그래서 이 양반들 처벌했는데 몇 년 안 있었죠. 몇 년 있다가 다 하고. 그 다음에 노태우 전 대통령은 그 뭐가 됩니까? 추징 그 2천 몇 억 다 갚고 그러니까 나중에 이번 돌아가셨을 때도 그때 국장을 해줬지 않습니까? 근데 전모식 씨는 지금도 장지가 없죠. 집에서 그 뭐 저걸 보관한다 그러대요. 바로 이제 그런 사건들인데 우리 현대에서 딱 하나 있던 그런 사건들 변시일에 때 딱 한 번 객관식에서 출제가 됐는데 요거는 그래도 헌법과도 관리이기 때문에 사건 자체는 좀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자, 4번 판례 변경. 판례는 조금 아까 우리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뭐라 그랬죠? 국회를 통과한 제정법. 대한민국에서 판례는 법률이 아닙니다. 영미법계, 미국이나 영국, 저는 미국도 뭐 앵커리지 옛날에 뭐 알래스카 경유에서도 한번 1시간 있어봤죠. 미국 가본 적 없어요. 영국은 뭐 재미있어서 안 가봤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판례법인데 우리 대륙국가에서는 판례는 절대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애당초 서구표 금지 원칙에 대해서는 판례는 적용이 없습니다. 2번 15회 때도 객관식은 여기서 또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물론 바로 이제 요건 아니지만은 관련된 것들, 판례는 법률이 아니라는 것들. 자, 형사처벌의 근거가 되는 것은 법률이지 판례가 아니므로 대한민국 성모국가이지 판례법 국가가 아닙니다. 회계 당시에 판례에 의해서 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석되었던 행위를 판례 변경에 따라 확인된 내용의 형벌 조항에 근거하여 처벌된다고 하여 그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형벌 불소급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는 없다. 판례는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얼마든지 과거에는 무죄가 유죄가 될 수 있고 반대로 유죄가 무죄가 될 수 있고 대표적인 판례가 바로 강제추행죄. 이번에 객관식 또 나왔지만은 과거 강제추행죄는 어떻게 돼 있었냐? 어떤
폭력을 행사해서 예컨대 피해자가 나체를 만든다. 이 정도가 돼야 강제추행입니다. 지금은 바뀌었습니다. 기술추행. 그래서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지하철 내에서 살짝 부딪히는 거. 그것도 얼마든지 만약에 의도가 있었다. 일부러 그랬다. 고의로 그랬다. 그러면 강제추행이 된다. 그만큼 강제추행의 성립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과거 무죄가 됐던 것들이 지금은 죄다 유죄가 됩니다. 상관없다는 거죠. 뭔 상관이야? 판례도 법률이 아니까는 얼마든지 소급에 인정될 수 있는 것들이지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판례에 대해서는 처구별금지 원칙의 적용은 없다라는 것들 이렇게 보시죠. 자, 5번 형벌 불소급 원칙을 위반한 법 규정에 대한 위헌 판단입니다.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 선고로 형법 부칙 조항의 효력이 상실된 경우, 요게 이제 5년 됐네요. 변시회 때 객관식으로 출제가 됐었는데 1억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하는 경우 노역장 유치 기간의 한을 정하게 정한 개정 형법 70조 제2항을 시행일 이후에 최초로 공소제기하는 경우부터 적용하도록 한 개정 형법 부칙은 형법 불소급 원칙의 위배가 된다는 것들. 왜? 부칙도 왜 그렇습니까? 왜 위헌이죠? 부칙도 법률 조항입니다. 얘는 판례가 아니라 부칙도 틀림없는 법률 규정이거든요. 그럼 일단 철저하게 형벌 불소급 원칙을 따라야 된다는 것들. 법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칙, 예컨대 이 법은 언제부터 시행한다. 이게 부칙이죠. 얘도 법률 규정이에요. 엄밀한 독립된 규정입니다. 당연히 대형법정주의가 적용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 그래서 요거는 9페이지에 출제가 자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표를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우리 객관식 대비해서는 요 정도만 보시면은 충분하다라는 거. 지금 쭉 보신 거를 이렇게 한번 도표로 정리해 봤습니다. 요것만 보세요. 그러면 객관식은 다 됩니다. 작년에 변식 객관식이 많이 내려갔는데 올해 그렇게 뭐 한 두세 개 올라올 것 같은데 확실히 몇 년 전에 비하면은 객관식이 보통 이제 100개 정도인데 작년에 88개까지 내려갔었거든요. 그런데 올해도 그렇게 많이 올라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형법도 하여튼 이상한 지분들이 좀 많이 제가 이제 그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근데 이런 대형법정주의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대로 출제가 됩니다. 이것만 객관식 대비해서는 보시면 된다라는 거. 세 번째, 명확성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은 헌법에도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102조인가 헌법에도 이거 규정이 있어요. 형법은 범죄 구성 요건과 형사 제재에 관한 규정을 행위에 대한 국민의 예측 가능성과 법적 안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해야 된다는 원칙이 됩니다. 저도 우리나라 형법도 괜찮다. 근데 독일 처음 88년에 유학 갔을 때 독일 형법은 온몸으로 이게 명확성의 원칙이구나. 정말 독일 형법은 걔네들 민족성이 그런지 정말 이렇게 딱 들으면 딱 우리만 해도 조금 붙으면 우리는 많이 명확해졌지만은 옛날에 비하면은 근데 기본적으로 딱 보면은 바로바로 들어오게끔 이게 바로 명확성. 누구든지 보면은 금방 이해할 수 있게끔 아주 깔끔하게 규정해라. 이것이 명확성의 원칙입니다. 내용. 명확성의 원칙의 내용은 구성요건의 명확성과 제재, 형벌의 명확성으로 구분될 수 있다. 구성요건의 명확성. 기억, 구성요건은 가능하다. 명백하고 확장할 수 없는 개념을 사용해야 된다. 해석의 여지가 무지하게 많다. 안 됩니다. 민법 같은 경우는 해석의 여지가 참 많지 않습니까? 판례가 진짜 중요하죠. 형법은 안 됩니다. 사람의 생명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해야 된다는 것들. 예컨대 이런 것들. 만일 형법이 건전한 국민 감정에 반하내기는 범죄로 봐서 처벌한다. 이렇게 규정한다. 우리 인류사에 이런 형법 규정 있었습니다. 인류사에 우리나라에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수백만 명이 죽었습니다. 이로써 형법의 보장적 기능이 심각하게 손상된다. 어떤 형법이냐? 바로 나치 형법입니다. 20세기. 전부 20세기 대세기니까 나치 형법. 그랬을 때 건전한 동일 국민 정서에 반하내기는 처벌하는데 그것도 가스실에서. 근데 건전한 동일 국민 정서에 반하는 게 뭐죠? 유태인들은 건전한 동일 정서에 반하. 근데 이때 뭐가 되면 곁다리 끼워갖고는 아무도 주목 안 하는데 무려 80만 명이 학살이 됐습니다. 물론 더 됐겠죠. 역사에도 별로 기록, 영화는 있습니다. 유태인들 대량 학살될 때 그냥 학살된 건 집시들. 유럽에서 집시들이 그때 80만 명 같이 학살됐고 그 다음에 폴란드 이런 데 공산주의자들 같이 가스실. 아우슈비츠가 폴란드잖아요. 거기 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이게 1933년에 독일 형법이었었습니다. 우리 인류 역사에 틀림없이 이렇게 있었다는 것들 절대 인정할 수 없다는 것들. 2번 제재 명확성 형벌입니다. 기억 형벌은 그 종류와 범위에 의해서 특정되면 충분하다.
우리 형법은 잘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몇 년 이상, 아니 몇 년 이하, 몇 년 이상 이런 것들이 상당히 잘 되어 있다는 것들. 미은 형의 종류 또는 형의 범위가 특정되지 않은 절대적 부정형은 재형법적으로 위배되기 때문에 절대 허용되지 않는데 우리 역사 이게 있습니다. 어때? 조선시대 이거 유배죠. 귀양 보내는 거. 저 정약용을 어디입니까? 저 강진이죠. 거기 저 옛날에 한번 우리 학교에서 갔었는데 정영 선생님 강진에 몇 년 갑니까? 그냥 몰라. 그냥 임금이 어느 날, 야, 야경이 왜 안 먹이냐 그랬더니, 강진 귀한 가자 20년 됐는데 18년 계셨거든요. 그러니까, 오라 그래. 그래서 이제,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기한이 없다. 이게 바로 절대적 부정적. 현대사에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는 이게 있었다라는 것들. 자, 10페이지. 지금 다만 장기 단기가 특정된 상대적 부정경은 수형제에 대한 교화 개선이라는 형벌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할 것이므로 재형법정주에 반하지 않는다라는 것들. 그러니까는 뭐냐, 소년범죄는 상대적 부정경이에요. 뭐냐면 1년 이상 2년 이하. 왜냐하면은 얘네들 소년범 기본적으로 교화 개선이 빨리 되면은 1년 만에 내보내고 출소. 얘가 좀 늦으면 2년 꽉 채운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어떤 그 재교육화, 재사회화, 목적형주의 여기에 의미가 있기 때문에 소년범에 대해서는 요거는 얼마든지 허용될 수 있다는 것들. 그래서 리을 우리 소년법 60조에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상대적 부정형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판례 한번 보시죠. 그러면은 첫 번째, 다소 광범위한 개념 사용도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어떻게 따박따박 확실한 개념을 법률에서 다 사용할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해석의 여지가 있다. 거기까지는 허용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워낙 우리 사람들의 생활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해석의 여지가 있는 거는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필요 불가결하게 허용할 수 없다. 지나치지 않으면 된다. 그 정도까지는 허용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구체 판례 한번 보시죠.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경우 1번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불확정한 규정인데 이런 규정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외국어관리법 위반. 우리 그 원화를 달러로 바꿔가지고 달러를 막 해외로 일반출하는 것들 어떻게 돼 있었느냐? 도박, 기타 범죄 등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대한민국에서 선량한 풍속은 이건 무지하게 바뀌었습니다. 우리 때 무지하게 선량한 풍속이고 우리 때는 절대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지금 우리 20대, 30대들 세대에서 우리 보면은 우리 때는 철저한 금기인데 요새 뭐 얼마든지 허용되는 거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만큼 세대가 바뀌었잖아요. 심지어 강사면허인데 강사리 3번, 4번 면했거든요. 뭐가 선량한 풍속인데? 바로 이제 그런 부분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이런 거 통용하는데 너무 이런 법률이 있었어요. 이거 우리나라에 있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은 인정할 수 없다. 민법 103조가 뭡니까? 우리 형법 많이 인용하죠. 민법 103조. 공소양속 위반 같은 거예요. 공소양속 위반. 민법 103조. 공소양속 민법 103조면은 형법에서 바로 불법 원인 급여가 되죠. 무지하게 중요하고 이번에 사례 또 나왔습니다. 5번째 또 나왔어요. 불법원인금 횡령죄 사례로 5번째 벌써 출제가 됐는데 이런 부분들. 그러나 형법은 구체적이기 때문에 이런 건 허용될 수가 없더라는 것들. 그 다음에 2번 과실범 처벌은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형법은 고의범 처벌의 원칙입니다. 고의범만 원칙적으로 처벌해요.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 뭐가 됩니까? 법률주의죠. 국회를 통과한 과실범 처벌 규정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처벌을 한다는 것들. 과실범을 처벌하는 가장 대표적인 그 법률이 뭡니까? 교통사고, 도로교통법. 아주 잘 돼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찜질방이에요. 찜질방인데 저도 이제 찜질방 안 본지 저도 거의 20년 된 것 같은데 옛날에 술 먹고 이제 저는 나이 먹어서 술을 끊었으니까 술 먹고 이거 땀 빼러가면 참 사우나 좋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때도 많이 봤는데 그런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술 먹고 해장하려고 사우나 쫙 빼는데 빠지면은 이게 이제 중증 알코올 중독자들이죠. 더 먹고 싶어진다고. 이 피해자도 뭐냐면은 기본적으로 술 먹고 땀을 빼러 가는데 땀이 쭉 빠지니까 한 잔 더 먹고 싶은 거라 몰래 싹 해가고는 뒷문을 빠져나가서 술을 또 이제 많이 드셨어요. 다시 돌아온 거라. 그래서 사우나에서 그 땀 빼다가 심장마비로 가셨다는 겁니다. 바로 사망했어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때 누가 피고있냐? 바로 찜질방 직원들. CCTV로 하는데 이거 몰래 빠져나가 이런 거 안 되거든요. 근데 니들이 관리 감독 잘못했다는 겁니다. 과실치사로 기소가 됐습니다. 그랬더니 아니 아무리 직원이라도 그 손님이 찜질방 손님이 몰래 빠져 술 먹고 어떻게 일이 다 그 통제랍니까? 불가능하다. 근데 문제는 이러한 경우 해당 법률에서 과시범 처벌 규정이 없다는 겁니다. 없어? 그러면 그 기소가 대법원까지 갔거든요. 야, 처벌 규정도 없네. 대법원에서 이제 발견하거든. 그러면 애당초 이거는 처벌 규정이 없으니까 무죄가 돼야지. 그래서 과실범은 처벌 규정이 있을 때 한해서만, 처벌 규정이 있고 과실 인정될 때 한해서만. 근데 이 사건은 처벌 규정이 없는 사건입니다. 처음부터 이건 기소가 되면 안 됐던 것들이죠. 이러면 나중에 국가에서 많지 않죠. 보상받습니다. 그래서 처벌 규정, 과실범 처벌은 반드시 처벌 규정이 있어야만 처벌할 수 있다. 객관식은 2번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그런 경우들. 자, 다음 페이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1번. 명확성의 원칙은 최소한의 명확성의 요구. 아까 약간 광범위한 개념도 상관없다. 같은 판례입니다. 그러니까는 정말 아무리 줄여도 이 정도까지 지킨다. 근데 그 최소한의 선을 지켰다. 최소한의 선을 지켰다. 그러면은 이때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들. 최소한의 명확성의 원칙은 지켰다라는 것들. 2번. 옛날 판례인데 한번 해석해 보죠. 청소년의 남녀 혼숙이 바로 풍기물란. 청소년 보호법에 의하면은 청소년이 이성 혼숙을 금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미성년자 애들이 모텔 같은 데 가는데 남자끼리 여자끼리 상관없어요. 남녀가 딱 해. 그럼 걔네들이 왜 혼숙합니까? 뻔할 풍기물란이라는 얘기죠. 뻔할 뻔자다. 애들이 이제 그거 하려고 간다. 지금 안 됩니다. 했는데 문제는 호텔 업주들이 또 그 협회 차원에서 항의를 합니다. 아니 너무나 이거는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거 아니냐. 아니 여기서 풍기물란이 뭐냐. 그랬더니 대법원이 뭐라 합니까? 야 청소년 남녀 이성혼석이 바로 풍기물란이야. 척 보면 아는 거지. 척 보면 M이다. 보는 순간 이거는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설명은 필요 없다. 아니 이거 애들이 10대 애들이 모텔에 남자 여자를 해갖고는 하면은 그게 바로 풍기물란이지. 더 설명이 뭐가 필요해. 납득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바로 이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애들이 뭐라 합니까? 요새는 무슨 다른 벽에 무슨 스터디 카페? 말이 스터디 카페지 다 거기에 커튼 쳐 있고 말이 스터디 카페지 공부하는 데가 아니라 거기서 이제 10대 애들 이게 그러니까 이제 프로젝트 엄빠 고등 엄빠 해갖고는 그런 경우들 많은데 바로 대표적인 이러한 것들이 그 판례가 된다라는 것들. 자, 그 다음에 5번, 요 뒤 또 나오는데, 요 판례 한번 보세요. 개간 기타 추행한 자는 1년에. 근데 이 개간, 지금 바꿨습니다. 그냥, 옛날에는 개간죄라 그랬는데, 지금 용을 바꿨는데, 이게 뭐냐면, 남자들, 군인들 동성 연애입니다. 동성 섹스, 그건데, 옛날에 개간죄라 그랬는데, 지금 바꿨어요. 동성적인데, 이게 이제 뒤에도 판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 이제 군대 갔다 오면 알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이거 큰일 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내무반에서 처벌을 받는다. 뒤에 판례 나오니까 또 한번 보시죠. 7번. 음란은 불명확한 규정이 아니다. 지금 음란물 제품이 판매때 지금도 정부가 규정이 있습니다. 음란 아시잖아요. 근데 음란의 개념은 많이 바뀌었어요. 수위는 우리 때 80년대 얼마 전에 우리 안성기 선생님 가셨지만은 정말 그런 영화들 근데 보던데 우리 때는 그 어떤 여성이 이렇게 뭐가 됩니까? 가슴 노출하는 상상을 못했습니다. 극장에서 보는데 진짜 그 유명한 에마 무인 시리즈 여기서도 가슴 노출은 안 했습니다. 그러다가 90년 언제부터 근데 요새 재미가 없으니까는 오히려 이쪽에서 좀 가슴 노출하고 극장판에서는 별로가 안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근데 과거에는 뭐냐? 키스신도 안 됐었어요. 키스신도. 시네마 파라다이스 같은 데 보면은 그 신부님 키스신만 이걸 자르셨다 나중에 해갖고 영화처럼 울면서 끝나잖아요. 그러한 경우들. 바로,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이 음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시대별로는 달라질 수 있어요. 시대별로는 달라질 수 있지만은 우리 때는 딥페이크 같은 건 상상도 못 했었거든. 지금 막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런 것들이 음란이라는 건 얼마나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음란 개념 자체는 음화 제조죄 등등 음화는 쉽게 말하면 영어로 포노죠. 그건 우리가 얼마든지 알 수 있다라는 것들 그렇게 보시고요. 4번 유추해서 금지원칙 판례가 제일 많고 출제도 제일 많이 됩니다. 제일 많이 되는데 자 유추해석은
민법은 어떻습니까? 유추해석은 민법은 어느 정도 허용이 됩니다. 형법은 철저하게 금지가 됩니다. 그래서 유추해석. 뭐죠? A하고 B가 A는 처벌 규정이고 B는 처벌 규정이 없는데 A하고 B가 규정이 유사합니다. 그랬을 때 A에 대한 규정을 B에다 적용하는 것이 뭐가 됩니까? 유추해석. 형법은 철저하게 배제됩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죄형법정주에 따라서 그 B에 맞는 규정이 있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다. 이것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는 것들. 의 1번 법관이 가벌성의 요건과 형벌을 규정한 법률을 그것과 유사한 성질을 가지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해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유추 적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원칙이라는 것들. 2번 가령 전화를 거는 것을 주거침입. 사람의 신체가 주거에 들어가야 주거침입인데 목소리가 들어갔잖아요. 이것도 주거침입.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이 바로 유추해서 정보는 재산상 이익입니다. 정보를 재물개념 12회 때 이거는 형법 사례에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정보는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다. 바로 이런 것들이 유추해석 금지 원칙이라는 것들. 적용 범위 1번 형법과 특별형법의 모든 범죄 구성요건과 형벌 보완 처분을 비롯한 모든 제재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유추 적용되는 것이 금지가 된다. 따라서 불리한 유추해석은 철저하게 금지가 됩니다. 이건 죄형법적인 헌법 위반이라는 얘기죠. 단순한 법률 위반이 아니라 헌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이건 철저하게 금지가 된다는 것들. 아까 말씀드렸죠. 가장 대표적입니다. 불리한 것은 철저하게 적용이 금지되지만 유리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 유리한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된다는 것들. 2번 반대로 형벌 배제 및 감경 사유, 이법성 조각 사유 등의 확대 적용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해석이므로 허용이 된다. 우리 이제 뭐 다음 시간에 이제 어려운 형법 입구부터 무지하게 어려웠는데 사실의 착오 또는 이번에 객관식도 출제가 됐지만은 우연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의 착오 보면 위전착 보면은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 아니 왜 학설인데 형법인데 사실의 착오 유추적용설은 자주 나오는 학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우리 우연방위에서는 이번에도 객관식 출제가 돼서 한 문제로 출제가 됐어요. 아예 한 문제로 출제가 됐는데 10회 때는 사례로 출제가 됐고 뭐냐면 우리 다설의 입장은 불능미수 유추적용설. 아니 왜 유추적용 허용을 합니까? 근데 이거는 다 사실의 착오는 결론은 과실범 처벌이거든요. 고의범이 아니라 과실범을 처벌하기 때문에 이거는 행위자에게 피고인에게 무지하게 유리합니다. 유리하니까 유추적용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불능미수는 미수 중에서도 상당히 장애미수보다 유리하거든요. 기수가 아니라 미수. 그것도 불능미수로 더 깎아준다. 피고인에게 무지하게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허용된다. 따라서 이렇게 아주 크게 자주 나오는 거 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은 예외적으로 유추해석이 허용된다. 바로 이것이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12페이지 넘어가셔서 그런 내용들이 쭉 있고요. 자, 그러면 바로 3번. 자, 유리한 사유의 제한적 유추, 즉 목적론적 축소 해석인데 기본적으로 행위자에게 무지하게 유리한 사유입니다. 무지하게 유리한 사유인데 이걸 갖다가 축소 적용하면은 유리한 게 축소 제한 적용되면은 결과는 뭐죠? 이거는 불리한 것이 넓어지겠죠. 불리해지는 것들이죠. 이것도 금지가 되는 겁니다. 축소 해석인데 축소 해석이 축소 해석이니까도 뭐 개연 해석이니까 괜찮네. 아닙니다. 축소 해석인데 피고인에게 유리한 것을 축소 해석했기 때문에 그만큼 처벌 범위가 가벌성이 확장이 됩니다. 불리해지죠. 그렇다면 이것도 인정할 수 없다. 바로 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죄형법정주와 관련해서 가벌성을 확장하는 것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자, 이것도 공직사 선거법 위반인데 지금 그래서 이 판례 때문에 개정이 됐습니다. 그 당시 행위 당시 범행 발각 후 자수에도 자수에 해당이 된다. 현재 형법 52조에 의하면은 자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경 또는 면제 줍니다. 죄송합니다. 자수는 필요적이 아니라 임의적으로 물론 이제 법관이 정해야 되겠지만 임의적으로 감경 또는 심지어 면제까지 줍니다. 자수가 아주 좋죠. 그런데 문제는 이게 이 당시에는 97년이니까 이 당시에는 90년대 말에는 밀레니엄 바로 전이네요. 그때는 이게 공직자 선거법의 자수는 뭐냐? 형을 필요적으로 면제를 줬습니다. 형법 52조 자수는 임의적으로 임의란 말은 그 재판장이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법정에서는 다소곳이 있어야 되는 게 반성만 안 해야 되는 게 재판장 안에서는 지금 재판장이 왕입니다. 저 양반이 얼마든지 이걸 갖다가 형량을 조절할 수 있거든요. 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직선거법에 있어서 자수는 필요적 면제, 무조건 처벌하지 않습니다. 필요적 면제입니다. 무조건 처벌 안 해줍니다. 그렇거든요. 이게 뭐냐? 우리 6월 달에 지방선거 있잖아요. 이것도 지방선거였었습니다. 안양시 시의원 그 선거였었는데 이게 이제 이해유도죄. 미리 좀 뇌물 좀 받아먹고 뭐가 되면 후보에서 사퇴해 주는 거죠. 그럼 이 사람 표가 일로 몰리겠죠. 이런 것들 흔했었거든요. 이해유도죄. 해갖고는 돈 받아먹고 후보를 사퇴했거든요. 근데 딱 수사기에 걸렸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돈 준 사람, 이 사람이 막 도망다니다가 검거 직전, 체포 직전에 자수를 해버렸습니다. 10분만 있으면 체포되는데 그 전에 잽싸게 가고는 자수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는 어떻게 됩니까? 필요적 면제비나 처벌 안 받습니다. 그랬더니 검찰에서 이런 싸가지 없는 게 어디가 있어. 기소했더니 그거 올렸거든요. 그랬더니 온심에서도 항소심이죠. 2심에서도 아니야. 이걸 축소 해석을 합니다. 지금 기본적으로 뭐가 됐느냐면은 이 공직선거법상의 자수는 필요적 면제니까 행위자한테 무지하게 유리합니다. 따라서 이거는 싸가지 있는 놈, 좋은 사람들, 싸가지 있는 놈과 범행 발각 전 자수한 사람한테만 공직선거법상의 자수가 인정되고 범행 발각 후 자수는 인정되지 않는다. 근데 형법 52조 자수는 범행 발각 전후를 불문합니다. 그래갖고도 뭐가 되느냐. 기본적으로 얘는 범행 발각 후 자수했기 때문에 면제해 줄 수 없다. 8년 선고가 버렸습니다. 그럼 대법원에 이제 상고가 됐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자수는 범행 발각 전을 불문하는데 왜 이 자수만 뭐가 됩니까? 범행 발각 전 자수로 제한돼야 되느냐? 있을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범행 발각 전을 불문하고 면제조라 처분 못한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인 피고인한테 무지하게 유리한 거를 추석 해석하니까는 가벌성이 확장이 됐죠. 있을 수가 없다. 이것도 명확성의 원칙, 즉 재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된 사건. 그럼 기본적으로 일반인들이 보시면은 완전 싸가지 없는 놈을 왜 처벌을 안 해? 근데 그게 법입니다. 그래야만 이 범죄자의 인권이 지켜지지만은 이 범죄자 인권이 지켜짐으로 해서 모든 국민의 인권이 지켜지는 것들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4번. 목적론적 해석이 허용되는 경우. 그런데 이 목적론적 해석이라는 거는 우리가 법률 해석의 하나의 일반적인 하나의 방법론입니다. 목적론적 해석은 그 법률의 입법 취지. 우리가 이제 우리 다른 법을 이제 먹고 사니까는 국회의원들이 법률안 개정안을 내잖아요. 그럼 거기는 왜 이 개정안이 있는가? 거기에 쭉 제한이 그게 바로 입법 취지예요. 그게. 그 취지에 따라서 해석하는 것들이 바로 목적론 해석이기 때문에 해석론의 당연한 입장인데, 자, 이번에 15회 때 이번에 객관식에서 이게 출제가 됐습니다. 제가 그래서 11회 때도 하는데 15회 이렇게 기출 표시 해놨습니다. 요게 지난주 월요일 날 잽싸게 갖고 밤새서 했습니다. 원고 넘겼고, 지난주 제가 책 금요일 날 받았어요. 이렇게 했는데, 자, 그래서 아주 따끈따끈한 이게 지금 출제인데 한번 보세요. 형벌법규 해석에서도 법률 문헌의 통상적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 법률의 입법 취지와 목적, 영역 등을 고려한 목적론적 해석이 배제되는 것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은 얼마든지 입법 취지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자, 요것만 보시고 좀 쉬시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과거에 폭처법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폭처법 2조 2항의 공동범죄도 객관식 사례 아주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뭐 5907라든가 법원행시도 아주 자주 출제가 됐는데, 기본적으로 과거의 폭처법의 특수하게는 형법의 특수하게가 규정이 없었습니다. 특수하게는 뭐죠? 돌 같은 걸 들고 사람 찍어서 상해 입히는 거, 칼로 찔러서 상해 입히는 거, 이게 특수하게입니다. 근데 그 당시 형법에는 특수하게 규정이 없었어요. 없었고 폭처법에만 특수하게가 있었는데 법정형은 3년 이상입니다. 근데 이게 2012년인가 그 우리 변시에서는 여기서 옛날에 폭처법에서 기록형 무지하게 많이 출제됐었습니다. 그랬는데 문제는 폭처법 3조가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왜? 혁이 너무 세다. 너무 세갖고 위헌 판단 받아서 아예 3조를 삭제하고 2조 1항도 삭제가 됐습니다. 지금은 2조 2항만 남아 있습니다. 공동범죄. 요거는 뭐 상관없어요.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법의 특수상해죄가 258제 2로 신설이 됐고 법정형이 조정이 됐어요. 3년 이상이죠. 3년 이상 이거는 자동 15년 이하입니다. 조정이 돼서 1년 이상 10년 이하로 지금은 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을 제정할 당시부터 특수폭행치상죄가 규정이 있었어요. 근데 특수폭행치상죄는 법정이 없고 따라서 그때 상해죄, 단순상해입니다. 단순상해 예에 의해서 처벌했는데 단순상해는 7년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1953년에 형법이 제정되고 특수폭행치상죄는 상해죄에 의해서 7년 이하의 징역으로만 처벌되어 왔습니다. 몇십 년 동안을. 그랬는데 특수상해죄는 복자법에 의해서 3년 이상이거든요. 위헌판단 받고 형법에 이게 신설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1년 이상 10년 이하 특수상해죄 이렇게 됐는데 문제는 특수폭행치상 이제 형법에 특수상해가 들어왔어요. 그럼 특수폭행치상은 뭐 자체 법정이기 때문에 상해나 특수상해죄 이해에 따라야 되는데 자 문제가 있습니다.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상해 그 구조가 가까울 거야? 단순상해에 가까울 거야? 특수는 특수끼리 놀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러니까 특수폭행치상은 특수와 구조가 똑같기 때문에 특수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해야 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에 1953년 이래 특수폭행치상은 맨날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 왔었는데 문제는 상해죄 되면은 이럴 때는 대개 한 6개월 정도 선고가 합의 봐야죠. 물론 피해자 합의 보지만은 대개가 집행유예인데 특수상해죄는 집행유예가 아닌 경우도 많습니다. 시정 사는 경우가 무지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한 50년, 60년을 갖다가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져 왔었는데 졸제 이제는 1년 이상 10년 이하 그 다음에 더 이상 집행유예도 아니라 시형을 살게끔 유기에 처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어떡할 거냐. 그래서 대법원은 야 얼마든지 목적론적 해석도 가능한 것인데 문제는 뭐가 됩니까? 아니 몇십 년 동안의 특수폭행치상을 상해죄에 의해 처벌해 왔는데 형법에 특수상해죄가 신설된다 하더라도 달라질 것이 뭐냐는 얘기입니다. 그럼 여기 순교죄에 대한 큰 게 있죠. 가벌청 특수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져 갖고 처벌되어 왔는데 특수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하면은 1년에서 10년 가벌성이 확장되지 않습니까? 이게 있을 수 없거든요. 아주 뭐랄까 재판관 교수님들도 마찬가지고 알레르기 반영을 이거 싫어하십니다. 가벌성 확장하는 거 진짜 싫어하거든요. 있을 수가 없다. 따라서 목적론적 해석에 의해서 특수상해죄가 형벌에 신설됐음에도 불구하고 상관없이 필요 없다. 상관없이 기존과 동일하게 상해죄에 의해서 처벌하는 거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리고 이번 15회 때 근데 그 특수폭행치상죄 이렇게 해서 이번 15회 때 기관 측에서 또다시 출제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 확장 해석 좀 기니까는 좀 쉬었다가 확장 해석 유추 해석 들어가시죠.